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올바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휴전이 성사되려면 서로의 요구를 조율해야 합니다. 러시아 입장은 여러모로 반영됐지만 러시아도 북한 무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입장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푸틴의 전화 통화를 대부분 이상의 전문가들은 푸틴의 승리로 평가합니다. 푸틴은 즉각적인 30일 동안의 전면 휴전은 거부했고 트럼프 체면만 살릴 정도의 기회를 준 뒤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적은 사법부입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이 사법부 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이론상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을 포함한 수백 명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낸 불법 체류자 추방 사건은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 뒤에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헌정질서 위기라고 판단하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급 법원에 이어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 판결도 무시한다면 그때는 미국의 헌법이 파괴되는 시점입니다. 연방 판사가 국제개발처 USAID를 폐쇄하기 위한 정부 효율부의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하는 등 여러 행정 조치에 대해서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연방 공무원은 복직 중이고 해고된 공무원들은 레딧 등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부의 처사를 비난합니다. 체포된 뒤 구금된 팔레스타인계 컬럼비아 대학생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정치범이고 표현의 자유로 체포됐고 몇 시간 동안 체포된 이유도 몰랐으며 이불 요청도 거부당한 채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맹공격도 트럼프의 허용 아래 이루어지는 일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도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관련 파일이 공개됐지만 전문가들은 음모론을 파헤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쭉 들어보셨다면 무겁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상당히 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교과서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건 무슨 아무튼 책에 써 있는 세계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니까 대통령이 러시아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과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개척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드디어 이제 헌정질서 파괴 그 시점이 된 것인가? 누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는 해외 사람들이 미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하급법원에서는 레드라인 쪽에 들어섰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의 프로그램은 헤드라인은 드라이하고 딱딱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매체에서요.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는 뉴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와의 관계 이걸 맨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인기성이라기보단 지금 한국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헌법재판소에 그게 굉장히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게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의 방송도 인기 영합주의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큰 그림으로 1시간을 저는 이제 이렇게 1시간 아니라 한 50분 정도 되던데요. 요즘에 그 정도의 그림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어우러짐이나 아니면 어느 뉴스를 어디에 배열을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흡수를 하실 수 있는가 또 저의 판단이 있잖아요. 맨 앞에는 레이티스트부터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 뉴스로만 그 미국 뉴스나 해외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굉장히 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사이에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큰 것부터 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 위기. 세 번째는 아직은 연방준비제도가 뭐 이자율이야 그대로 두겠죠.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과 관련된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행정부에서 새로운 행정부니까요.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과 지금 왜 체포됐는지도 모르고 체포된 그 컬럼비아 대학생의 석사 과정이었었죠. 스토리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 전화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1시간 정도. 그러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과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길이는 반 정도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 늘 이제 해외 정상과 얘기를 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다.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평화협정이 진행 중이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필요 충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에 쓴 것 보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통화를 바탕으로 당연하기도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가 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마르코 루비오 뭐 국무장관이라든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할 것이다. 마이클 월츠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하겠죠. 곧 이제 성명서가 발표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도 이 문제에 딱 걸려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휴전이 성사되려면 조건이 맞아야지 되죠. 조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휴전은 성사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승리라고 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야금야금 다가가는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냥 동맹국들과 논의를 하듯이 그런 문제도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푸틴이 전면적인 30일 휴전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푸틴을 칭찬하는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기본적으로 외국 서방 세계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지원되지 않을 때 휴전을 전면적인 휴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절대로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휴전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칭찬을 하고 이게 협상이 성립이 되려면 뭐 이란이라든가 이란에서 오는 드론 그리고 북한에서 오는 무기 또 북한군이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 중재해야 된다 하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도 여기에 들어갈 때 휴전 협상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빼야 돼? 이런 그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휴전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BBC 방송은 미국 외교는 트럼프 외교의 미국이라고 그냥 바꿔 썼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크렘린에 속았다는 인상도 주지 않았다. 크렘린이, 푸틴이 속았다는 인상을 주게 할 리가 없죠.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이 BBC 방송은 크렘린에는 트럼프의 복귀가 아니면 상상하지도 못했을 그럴 너무너무 기쁜 하루였다. 지난 3년 동안 가운데서 정말 기쁜 하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러시아가 그 이전에는 뭐 오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부 유럽, 서유럽과 뭐 서로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기타 뭐 아프리카, 남미의 어떤 국가들 서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주고받는 러시아로부터 받고 자신들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서방 세계로부터는 러시아는 버림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은 국가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협상을 하자고 하네요. 아니, 푸틴이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마 그랬어 봐요. 엄청 비난을 했을 텐데 아무런 그런 얘기 없이 푸틴 칭찬만 하고, 그러니 얼마나 미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게 됐으니 좋았겠습니까? 어제 러시아의 언론이요, 너무 기쁨으로 막 넘쳐났습니다. 클렘린조차 믿기 어려운 결과였을 것이다. BBC 방송의 보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미국 것을 제쳤어요.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은 부분적인 휴전, 이게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격 안 하겠다. 이것부터 미국의 대통령은 에너지와 기반 시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이라고만 했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아주 그 밖에 다른 이슈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다른 이슈들로 트럼프를 유혹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푸틴의 목적은 유럽, 니들 뭐야? 우크라이나, 니들 뭐야? 그냥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하고만 상대하면 돼. 트럼프하고만 상대하기를 원해 하는 것을 어제 보여줬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30일 동안 전면적인 휴전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다면 실망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엔 분위기 좋았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휴전 협상에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30일 즉각적인 휴전 협정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한 거고, 어제 러시아는 2시간 이상의 회담 끝에 거기에 대해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중단하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푸틴이 좋아했을 것 가운데 하나가, 하키 같은 것도 러시아가 지금 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하키가 푸틴이 막 남자성을 강조한다고 뭐 말도 타고 추운 겨울에 뭐 차가운 물 속에도 들어가고 온갖 것을 다 사람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스포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키랍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하키 이 경기를 서로의 나라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건 휴전하겠다는 뜻이 아니네. 우리 민간 시설을, 전력 공급 시설 같은 데를 공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휴전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젤렌스키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에 매달려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슨 러시아에 어느 쪽으로 무슨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난 러시아와도 최고의 대화를 했고 젤렌스키와도 최고의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가 발표한 것이라고는 이거 아마 크게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큰 것 아닙니다. 175명의 뭐 포로를 교환한다던가 전에 다 이건 합의됐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러시아도 트럼프의 열망이 너무 고귀하다. 평화를 이루려는 그 열망에 대해서 이제 찬사를 보냈고,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은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기 공급 중단해라 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유지해야지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토 가입 안 된다는 거고, 나토를 또 동유럽에서 밀어내려는, 이게 클렘린의 언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푸틴이 특히 우리 양쪽 모드에서의 우크라이나 해결 이렇게 얘기한 게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과 내가 하자. 이제 시간 벌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걸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지 되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 해외 언론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아니 러시아가 우리 정유소를 다 저렇게 폭발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그들은 지상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중동 특사 지금 이 문제도 맡고 있죠. 스티브 위트코프도 푸틴이 뭐 잘하고 있다. 우리 이 회담 뭐 일요일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2시간 동안 오늘은 젤렌스키와 1시간 통화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은요. 굉장히 넓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중동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핵 확산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는 이란이 절대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푸틴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푸틴의 크렘린은 중동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 비확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딱히 이란과 이스라엘을 국가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외교에서는 he said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다. 두 나라. 이건 뭐예요? 유럽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미국과 기술적으로 미국의 적인 러시아가 트럼프와 푸틴이 책임이 있다. 두 나라가 책임이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보자. 유럽 밀쳐내고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가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장이 바뀐 것이기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그냥 필요한 만큼만 꼭 그 필요한 만큼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건 아니야. 미국 돈만 많이 들고 아니야. 이러면서 이것을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면서도 무슨 뭐 광물, 희토류 이런 건 얘기하고 어제는 보니까 푸틴 대통령과도 러시아와 경제협력 얘기하면서 러시아에 너무 유용한 자원이 많아서 희토류도 많아서 거기에 이제 많이 꽂혀 있다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푸틴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푸틴처럼 트럼프도 세계가 강대국들의 영향권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강대국이고 강대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제 이제 그 2시간 동안에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를 보고 나서 이것도 변화하는 세계사입니다. 점점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고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유럽 사람들은 어제 푸틴과 트럼프의 대화 이후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더 도우려고 하고 그게 유럽의 방어니까 에스토니아요. 다 그쪽이잖아요.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GDP의 5%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요. 날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 배치하지? 이런 노력을 지금 주도하면서 어제도 의논을 했고 폴란드와 발트 3개 국가 대인 지뢰 금지 그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미국 믿고 있다간. 독일이요? 독일 의회요. 분데스타그.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헌법이 지금 독일은 전쟁을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 제한을 완화하고 무슨 어떤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푸틴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에스토니아의 총리. 러시아는 그들의 목표와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와 푸틴의 대화에서 확인을 했다. 이건 정말 유럽과 나토의 모두의 실제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주 평화적으로 좋은 게 좋다 내지는
뭐 합리적인 방식으로 휴전을 쉽게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럽은 자꾸만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트럼프는 자꾸만 푸틴에게 다가가고 푸틴은 트럼프에게 존중하는 척하면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것을 쫙 빼먹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국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유럽의 확실한 지원을 받으면서 트럼프에게도 굽실 거려야지 되고 트럼프는 러시아와 무역하고 싶다. 이 사람은 돈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많은 가치 있는 것을 러시아가 갖고 있어. 이 러시아가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 클렘린 신문도 어제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통화는 완전한 푸틴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계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은 이 푸틴에 대한 호감이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움직이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오늘의 미국을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로 지내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딱 점점 다져가는 그런 것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그 알고 계시는 바탕에 제가 또 레이티스트를 이렇게 입혀드리면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깊은 심지를 꺼내서 그 머릿속에서 쓸 수 있게 되겠죠.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적은 사법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인 내가 살인자, 다른 범죄자를 우리나라에서 내쫓을 권리가 없다면 우리나라 미국은 매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건 실패할 운명이다. 그거는 실패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엘살바도르의 아주 무시무시한 베네수엘라 갱단과 그리고 갱단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들 사람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갱단인지 누군지 이름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시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것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긴 내용이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제 능력 닿는 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의 저 끝은 미국이 지금 헌법 질서가 대통령에 의해서 파괴되는 시점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맞춰봐야 되는 시점이라서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3개 부서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의회,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다 각자 역할이 있고 동등하잖아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요.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하는 거죠. 사법부는 그 의회에서 만든 법을 때로는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집행하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야 하고 개입하기도 하고 근데 참 아이러니는 사법부가 뭐 행정부가 이거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는 그런 아이러니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대통령은 설령 사법부의 판결과 의견이 달라도 법원의 판결을 언제나 존중해 왔습니다. 판사에게 복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예외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도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오바마 케어요. 단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미국에서 돈이 없어서 숨지는 사람이 있는 꼴은 못 보겠다. 단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오바마 케어, 이름은 무엇이라도 좋다. 그걸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그 오바마 케어의 뭐 피임약 이걸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해서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을 때도 그냥 따랐습니다. 조지 부시요? 관타나모에 막 사람들 구금하고 뭐 이런 거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한다는 판사의 판결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들 재판을 제대로 받게 하고 했죠. 전통을 이어가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게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파괴하고 나면은 미국에 해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복종을 한 겁니다. 마치 알고가 내 선거에서 졌습니다라고 복종을 한 것처럼 트럼프와 동맹은 이 전통에 의문을 품고 이미 하급 법원에서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엘살바도르로 베네수엘라의 갱단 멤버들과 또 나머지는 멤버가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얼만큼인가가 문제지. 비행기 돌려라 했는데도 그냥 그 명령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처음에 법원에서도 법원이 제시하라는 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 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어제는 내가 말로 안 하고 적어줄게. 왜냐면 너무 급하니까 그 청문회 도중에 말로 좀 비행기 돌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행기 다 보낸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정부 기금도 의회에서 했잖아요. 삼권 분립, 입법부에서. 이거 다 중단하고, 연방 공무원도 권한이 없는 정부 효율적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해고하게 하고, 그리고는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법도 위반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통령은 판사가 행정권을 컨트롤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레드 플래그, 빨간 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정 질서 위기라고. 미국이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곧 정말 헌정 질서 위기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도 있긴 있어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닮고 싶어하는 앤드류 잭슨. 조지아주에게 그 체로키 부족인들이요. 그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인데 그 조지아주가 그 체로키를 내쫓아내도록 허가를 했어요. 법원에 아주 반기를 들면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그 말씀드리니까 또 이스라엘이 생각나네요. 아니, 팔레스타인 땅에서 본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들을 쫓겨난 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지만 앤드류 잭슨은 그랬지만 그 이후에 그런 대통령들이 없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하급법원에서 많이 그랬지만 이 최종적인 게 하급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끝이 아니라 항소를 하면, 행정부에서 다 일일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건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판결을 내려줬고요.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탄핵 소추안도 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판사를 탄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원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느냐, 입법부가, 행정부가, 이건 언제나 서로가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다 세 개의 부서가 있다면 어떻게 다 만족을 하겠어요. 서로 신사답게 좀 양보하고 선을 넘지 않는 거죠. 레드 라인을.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텍사스의 뭐 셔먼이라는 지역의 연방 판사가 하나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중단 판결을 내리면서 전체적인 전국에 해당됐던 적도 있어요. 그때 이제 오버타임에 관한 오바마 때의 규정을 그래서 지키지 못하게 된 그런 때도 있거든요. 이런 때는 야, 연방 판사 한 사람이 저렇게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사법부에서 아니 대통령 한 사람이 사법부를 다 무시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건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날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건 분명한 메시지인 거죠. 대통령 나 사법부 위에 있다. 미국 헌법 시스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 때는 그때입니다. 우선 이 같은 바탕으로 어제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 판사 탄핵시켜야지 돼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200년 넘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 오늘 아침에도 또 이거 오바마 판사다, 좌파 판사다, 미치 광이 판사다,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예 이 판사를 이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늘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칭찬을 하죠. 그럼 이거 하나는 짚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로 엘살바도르에 사람들을 보낼 때 어떤 많은 분들이 이거 삼천교육대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때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나 적어도 선을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법원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안정해 보여요. 그 말에 대해서. 해서 엘살바도르로 261명인데 그 가운데 131명인가는 그 뭐 노토리어스한 그런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라고 하고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트렌데 아라고아 갱단 멤버들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100몇십 명이 거기.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무시했나도 중요하고 왜 그럼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면서 과거에 3번밖에 안 썼던 전쟁 중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는 외국인 적대법이라는 것을 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경제하고 불법 체류자 대량으로 추방하는 거죠. 경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손 못 댑니다. 불법 체류자를 대량으로 추방해야지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할 인원도 없고 트럼프도 알고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큰 소리 뻥뻥 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불법 체류자 다 추방시켜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 전쟁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쓸 수 있는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추방시켜버려. 국가의 위험에.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데 베네수엘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판사가 이건 아닌데 하고 되돌아오려고 했는데 되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럼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시간차를 언제 비행기가 이륙했고 엘살바도르로 착륙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도 얘기하지 않고 처음엔 변명 비슷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위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왜 삼천교육대에 억울한 사람들도 갔다 하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와 비교를 하시던데요. 원래 이 판사요. 일단 절차를 거쳐야지 된다. 중지하고 비행기 돌려라. 미국으로. 이 판사에게 저 추방되면 안 되는데요 하고 누군가가 이제 고소를 하고 뭔가를 요청을 했으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베네수엘라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은요. 이게 갱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런 사람인데 갱단으로 같이 몰려서 갔나? 이런 것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다.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261명이 다 갱단 멤버야.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정확하게 신원을 발표를 했으면 이런 추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는 뭐 미국의 법무장관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그렇고 뭐 국경자르도 그렇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주 그 트럼프의 그 비서실장 비슷하게 일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은 백악관이 법원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 판사가 법을 위반했대요. 헌법을 위반했대요. 나라의 정부 체계를 무시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사법심사, 보통 이제 사법 리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 권한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에 아주 이상한 뭐 또라이 판사가 미국에도 많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당수의 분들이 거의 뭐든지 다 트럼프가 하는 일은 think twice를 안 하세요. 다 옳아요. 그러니까 그럼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도 또라이 연방 대법원장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타운 법대의 스티븐 블락덱 교수가요.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 이것 이외에도 뭐 지금까지 비자를 갖고 있는데 뭐 브라운 대학교의 교수를 뭐 추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보세요. 이 추방 대상이 갱단 멤버 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트럼프의 정책을 거기다 입힐 때 내가 불법 체류자를 막 빨리 추방시킨다고 하는데 그 법적 절차를 다 따지려면 법원에 판사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법을 지금 쓰지 않던 법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갱단 멤버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기 없는 대상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왜 거기에 기본적인 법 절차를 지켜야지 되지? 이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위험한 인물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없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세포적인 거예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절차를 심지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죄를 저질렀어도 뭐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미국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서 평화로운 그 미국을 만들려면은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 그 법 절차는 누구에게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이럴 때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교수가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의 얘기를 한마디만 전해드리고 이번 섹션 마치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잘 모르고 뭐 그의 법정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크게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빅팬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는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인데 민주당보다도 더 지금의 법원은 6대3이니까 여러 가지 판결 나온 것에 버니 샌더스 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많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미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돼. 이것보다 더 많은 이런 더 많은 권력을 원하는 대통령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의회의 헌법적인 책임을 침해를 했고 그게 이제 의회에서 뭐 어디에 얼만큼 줘라 돈 배당 뭐 사람 배당 이런 거 하면 기구도 이거 해 하면은 그거 다 침해해서 지금 다 깨고 있죠. 이제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버니 샌더스 의원은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 버니 샌더스 얘기예요. 부패한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탄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탄핵된 적도 있어요, 판사가. 그러나 단순하게 자신의 판결을 냈다는 그 이유로 그 판결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판사를 탄핵을 해?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핵 절차에서 미국이요. 지금 한국에서도 뭐 판사를 탄핵하네, 검사를 탄핵하네, 뭐 누구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미국이 지금 딱 그 판이에요. 탄핵 절차에서 연방 판사를 탄핵하려면 하원이 우선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하원이 검사가 되는 거죠. 기소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상원이 판사가 돼서 상원의 3분의 2가 이 유죄 판결에 찬성표를 던져야지 됩니다. 미국 건국 이후에요. 연방 판사가
대법원 판사 1명을 포함해서 15명이 탄핵 재판에 갔대요.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서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유죄 판결 받은 사람 보니까 자료가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 음주 재판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죠? 법정에서 뭐 판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거짓 증언을 했다던가 또 뭐가 있던가요? 거짓 증언, 돈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뭔가를 부를 이상하게 축적한 그런 사람들 8명 그런 건 있지만 이렇게 판결 내리고 뭘 제시해라 한다고 할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어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그 비디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 하면서 계속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잊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존 로버츠 보수 연방 대법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의 면책 특권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답례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었을 때 하는 일은 면책 특권이 있다. 그래서 기밀 서류 문제,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다 그냥 흐지부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 정말 고맙다, 잊지 않을게 했거든요.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었던 일이 하급법원에서 계속 상소에서도 무너지고 해서 연방대법원에 갔을 때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판결을 내린다면 그때도 땡큐 잊지 않을게라고 할지 트럼프의 입장이 바뀔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존 로버츠가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면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폐쇄하기 위한 추가 조치하는 것은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다 복원하라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지금 다 없어진 게 80%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요.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 그 스태프들이 정부의 어떤 공직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고도 중단하고 복원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이것도 또 항소한다고 하죠. 사기 판사다. 판결만 잘못 내리면 다 사기 판사래요. 그리고 판결만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내리면 훌륭한 판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가장 레이티스트 법적인 좌절이고요. 또 다른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성전환 군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차단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제 사기 판사 얘기 듣겠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직원 24,000명은 복직시키고 있답니다. 18군데에서 여기에는 이제 그 수습 직원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군요. 이것도 역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항소심에서 또다시 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마라 하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다시 항소심에서 진다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아예 일자리를 바꿔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국방부는 지금 6만 명이 해고 목표랍니다. 연방무역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2명 멤버를 대통령이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무역위원회도요, 독립적인 기구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고한 사람은 2사람 다 민주당이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분이 알바로 베도야, 오른편에 남자 레베카 슬로터, 알바로 베도야 이렇게 됐어요. 베도야 의원이 대통령이 이분이 좀 말을 세게 하셨네요. 연방무역위원회가 트럼프 골프 친구의 일을 도맡아서 해주기를 원한다. 트럼프의 연방무역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억만장자를 위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까요? 이제 물러나면서 이 사람도 고소한다고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남겼네. 이 자체가 부패의 선례가 된다. 억만장자 기부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모든 중요한 독립기관도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방무역위원회가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소가 취소되고 하는
뉴욕시 시장, 에릭 아담스 그런 일을 해주는 법무부와 같아질까 겁난다. 이 연방무역위원회에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된 위원은 연방법무부도 이제 아주 후지게 보는 거죠. 부패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쭉 주변에서 법무부부터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제 우리 연방무역위원회까지 그런 일이 닥치지 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연방무역위원회는요, 뭐 소비자가 당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사기. 아니면 뭐 독점적인 어떤 그 기업 권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과 뜻이 다르다고 해고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아직도 연방무역위원회 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정에서 맞설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딧 같은데 레딧도 지금 주식값 엄청 내려갔던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표하고 막 이러기 전에 $200까지 갔는데 지금은 오늘 얼마든가요? $1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과 한 2주 정도 사이에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 레딧 같은 데가 사람들이 막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 레딧에서 사람들이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은 서로 정보 같은 것을 엄청 교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암호 하나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보려고요. 자, 됐습니다. 레딧이 지금 틀리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여기 나왔네요. 하고 안 되네요. 다시 됐을까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머, 난 이해가 안 가네. 제로. 한 번만 더 하고 이번에 정말 됐을까요? 됐어요. 다행이네요. 세 번째까지 안 되면 이거 뭐지 복잡하게 돼서 다시 바꿔야 돼 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자, 오늘 보면은 이 레딧에서 서로 정보들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110까지 내려갔어요. $120였다니까요. 불과 2주일 내지 3주일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무리 그래도 힘이 있기는 있네요. 물론 많이 올라갈 때 거의 $150까지 바라봤지만 오늘 현재 $118거든요. $118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10분의 1로 분할했을 때 그때가 $120니까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거의 자신의 값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레딧은 $200였다가 지금 $110까지 내려갔는데 워낙에 레딧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뭐 연방 그 준비제도의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뭐 이자율이야 그대로 두겠죠. 오늘 뉴스가 좀 길어지네요. 제가 생방송이 아니니까 이렇게 길어지는데 생방송을 하면서 시간 조절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너무 중요한 문제 전해드립니다. 네타냐후가 가자 공습이 시작에 불과하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수백 명 어제 사망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근데 이것도 네타냐후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전면전을 이어가야지만 된다는 그런 게 있죠. 전면전을 이어가야지 된다라기보다 열어둘 필요는 있는 겁니다. 강성들이. 하마스가 말이야. 아직까지 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 전쟁을 여기서 멈춘다고? 이렇게 돼서 약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휴전이 어느 정도 취약하지만 좀 불안한 평화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어지다 이게 지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테러 조직으로 봅니다. 실제로 테러를 저질러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도 테러였고 그러나 가자 영토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이슬람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격이 하마스 지휘부를 겨냥을 했고 하마스 지휘부를 겨냥하면 한밤중에 이 사람들도 어디 가서 자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타냐후는 이런 공격할 때마다 이거 인질 석방한다고 그리고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질 석방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휴전에서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 2차부터 이스라엘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히세드를 다 믿어서는 안 되고요. 휴전 협정을 하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서로의 조건이 있어요. 그 서로의 조건에서 협상을 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조건만 다 맞춰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협상에는 모든 휴전 협정에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줄여가는 이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가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다쳐서 밤새도록 의사들은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총리는 강경파 그 연립 지금 정당이잖아요. 파트너들의 그 뭔가를 받아서 여기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지 돼요.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힘들어지는데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도 강경파를 만족시켜야지 되니까 전쟁을 계속하면서 극우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우동맹을 만족시키고 그러다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네타냐후가 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은 조금 넓어질 테고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조기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또 실패하면은요 조기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본인의 당이 과반수가 아니니까 이 극우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인질 가족들은 엄청 싫어하죠. 우리 인질을 버리고 극우의 얘기를 듣고 있구나 하고요. 그 사이에 일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인질 가족들 그렇고 가자 지구는 2023년도 하마스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전부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침투를 해서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1200명 살해했습니다. 251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돌아갔고 뭐 미국, 이스라엘 등지로. 그런데 1200명 사망했죠. 팔레스타인 주민 48,500명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고 집 모든 뭐 기반 시설 거의 막대하게 파괴가 됐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불안한 평화를 조금 누리면서 집도 이제 다시 지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쟁이 다시 시작돼서 너무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되죠? 또 폭격받고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로 어린이들을 많이 납치해 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범이라는 딱 그런 판결 같은 것도 받았고 국제법에 의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어린아이들을 미국의 참 어린아이들 뭐 약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추적하는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그래야 나중에 돌려주죠. 부모에게 우크라이나 부모. 그런 일을 하는 기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것도 푸틴이 좋아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는 건지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하는 건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한 건 피해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 마지막입니다. 팔레스타인계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생 운동가가 체포에 대해서 본인 체포된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달 초에 미국 이민세관국의 요원들에 의해서 임신 8개월인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콜롬비아 기숙사로 들어가다가 그냥 체포가 된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지금 밝혔습니다. 나는 정치범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믿는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위할 때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정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없지만 시리아의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레바논에서 또 공부를 하고 영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다가 장학금을 받아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었던 사람. 그러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학살을 저지르고 나서 하마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저렇게 죽게 하는 건 아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할 때 대변인 역할을 했었죠. 칼릴이라는 사람, 영주권 소지자인데도 딱 체포가 됐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자유롭게 하자, 그 프리 팔레스타인 이것을 옹호했기 때문에 체포됐다고 믿는데 영장 있어요 할 때 영장 제시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은 국토안보부 요원이었다고도 해요. 도대체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알기도 전에 내 손에 수갑이 채워졌었고 그리고 그 내가 타는 차량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그런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고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한테 왜 체포됐는가 이런 이유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연방 그 사무실 건물 26 페더럴 플라자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건 이제 비디오에도 나왔죠. 그리고 나서 뉴저지주의 구금시설로 이동이 됐다가 밤에 추우니까 블랭켓 좀 달라고 이불 좀 달라고 하니까 이불을 안 주더래요. 바닥에서 잤대요. 그 추운데. 그리고 나서 루이지아나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뉴저지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마 그게 됐네요. 케이스 무브드. 뉴저지 쪽으로 이 케이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미국적인 행동을 한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저는 왜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욕먹겠네요. 오늘 뭐 각오 한번 하죠. 아침밥 조금 제가 덜 먹었으니까 욕 좀 먹죠. 뭐. 기독교인들은 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너무나 싫어하고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 댓글에도 많이 그런 것을 쓰시던데 제가 무슨 뭐 이슬람교 신자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다른 무슨 신자겠어 그렇지 않지만 왜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태어났던 아이도 그 종교를 믿는 걸 가지고 그걸 다 적으로 보는 게 아니 21세기에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갱단을 체포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라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이거고 저 사람도 생긴 게 백인이 아니잖아요. 나라 없는 팔레스타인. 그러나 시리아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계. 국적이 그래서 시리아래요. 레바논 국적도 갖고 있다고 하던가요. 이런 사람들이 비미국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체포돼서 추방되는 게 당연해. 지금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추방에 해당되느냐죠. 영주권자인데 와이프는 시민권자고 다음 달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미국 법에 근데 국무장관이 미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영주권자라도 추방시킬 수 있고 추방하도록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변호인들은 이건 학생운동과 정치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막 시위하고 과격하게 시위하고 야영 캠프도 별로 참여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돼야지 되죠. 이제야말로 대학원 졸업하고 일도 해야지 되고 나라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그 인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대한 꿈이 있으니까 더 큰 꿈을 위해서 그 최소한의 활동을 하면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추방당할 위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칼릴이.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넓은 전략을 쓰고 있고 내가 체포된 것은 그 전략의 일부다.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 막 추방됐어요. 나처럼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시민권자도.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마흐무드 칼릴 지금 구금된 청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